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관련 사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들을 더글러스 맥그리거 대령의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게 그냥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 경제, 특히 달러의 위치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표면적인 사건들 이면에 있는 뭐랄까 진짜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맥그리고 대령 분석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긴장 완화됐다,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좀 불안한 기반 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약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죠. 맥그리거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정적으로 끝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미국의 이란 공습 있잖아요. 그걸 상당히 다르게 봤죠. 그냥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맥그리거의 핵심적인 통찰은 그 공습이라는 게 진짜 분쟁 해결이 아니고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 그리고 더 큰 전쟁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만든 일종의 연출된 휴전이라는 거죠. 연출된 휴전이요? 네. 심지어 사전에 경고까지 하고 사실상 빈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확전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딱 반영하는 거죠. 아니, 빈 목표물을 타격했다니.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전쟁을 멈췄다. 이 주장은 뭐 거의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맥그리거는 이게 분쟁의 끝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잠깐 멈춘 상태, 휴전이라고 보는 거죠. 휴전이다.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양측,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 다시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잠잠해 보여도 그 밑에는 더 큰 불안정성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결국 맥그리거 대령이 지적하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취약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탈산업화 문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던데요. 맞아요. 그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없으면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그 지적, 굉장히 날카롭죠. 예를 들면 뭐 최신 미사일 만드는데 로켓 모터 부품은 중국산 없이는 안 된다거나, 이런 현실 자체가 그가 말하는 탈산업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약해진 거에 단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아, 핵심 부품조차도요. 네, 이런 생산 능력 약화가 결국에는 미국 경제 전반, 그리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힘까지 약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아, 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탈달러화 현상. 그것도 언급했었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달러 사용이 좀 줄어든다 이 정도인가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맥그리거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달러 대신에 다른 통화나 다른 자산으로 결제하고 무역하려는 움직임, 즉 탈달러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기축 통화는 어쩌면 금, 골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금이요? 새로운 기축통화? 드은 거를,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맡겨놨던 자기네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니 미국이 과연 그 많은 금을 실제로 다 가지고 있기는 한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던지는 거죠. 와. 게다가 뭐 천문학적인 미국의 부채 규모는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우고요. 다른 나라 금을 미국이 정말 갖고 있는지까지 의심한다는 건, 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게 결국, 대안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는 그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맥그리거는 비트코인을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게 결국 그걸 믿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인식에 기반한다는 점이거든요. 인식에 기반한다. 네, 이게 현재 달러의 가치도 사실은 미국의 경제력이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믿음, 즉 신뢰에 기반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기금 같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의구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밖에 있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 뭐 달러 약화라든지 아니면 대한 자산의 부상 같은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맥그리거는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풍요의 시대에서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는 희소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위기들, 뭐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런 극단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블랙스완. 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 있잖아요. 주요 신흥 경제국들 협력체. 그런 대안적인 틀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무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오히려 미국의 진짜 약점을 가리는 연막일 수 있다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분석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치적인 발표나 선언 너머의 진짜 현실을 좀 봐야 하고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 지정학적 취약점을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단순히 그냥 한 지역의 분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맥그리거의 시각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기반은 생각보다 흔들리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달러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또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전통적인 힘의 상징들이 좀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과연 우리 개인과 또 국가는 미래의 안전자산이라는 것과 국가 안보라는 것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오랫동안 금융시장의 안전지대 이렇게 여겨졌던 일본 국채, 특히 그 초장기 국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이례적인 변화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송이 연도 중에 발행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거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죠. 그만큼 현재 일본 국채 시장, 특히 20년물이나 40년물 같은 초장기 국채를 둘러싼 환경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발행 물량을 줄이고 단기 국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일본 내부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방향, 특히 관세 정책 같은 글로벌 변수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특히 이제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서 더 주목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배경과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부터 짚어보죠. 지난 5월에요. 2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요? 네,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응찰 배율이라고 하죠. 이게 발행 예정액 대비해서 얼마나 사겠다고 달려들었냐는 건데 이게 2.5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2012년 이후 거의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와, 13년 만에요? 네. 쉽게 말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그냥 눈에 띄게 확 줄었다는 거죠. 게다가 30년물, 40년물 금리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막 내다 파는구나 이걸 그냥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재무성 담당자조차 아니 이 정도로 결과가 나쁠 줄은 몰랐다 이랬다고 하니까요. 허허, 그 정도였군요. 전통적인 주요 구매자,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들 수요가 줄어든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일본 국채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도 그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기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 언제 관세를 때릴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해졌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 국채마저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미국 국채마저 던진다고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데? 와, 이건 정말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그 여파가 다른 나라 국채 시장으로 확 번진 거죠. 특히 일본 국채는 그동안 정말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딱 이거 하나로 버텨왔는데 미국의 이런 정책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변동성 확대가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까지 뚝 떨어뜨린 겁니다. 아, 여기에 또 일본 내부적으로는 소비세 인하 논쟁 같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니까 초장기 국채 수요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시장의 불안감, 특히 금융기관들의 그 강력한 요구에 재무성이 움직인 거군요. 초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한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된 건가요? 네, 금융기관들은 특히 그 수요 부진이 아주 심각했던 20년물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고 정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무성 입장에서도 시장의 목소리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20년물 발행액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시장 안정하고 또 장기적인 재정 운용 사이에서 내린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른 주요국들의 국채 발행 전략은 또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리 상승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장기채 발행은 좀 줄이거나 동결하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당장의 이자 비용을 좀 줄여보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유럽연합, EU나 중국은 오히려 장기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EU나 독일,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전환 투자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건설, 경기 부양 이런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자 부담이 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긴 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 발행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각국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채 발행 만기 전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그 관세 정책 발표로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오를 때마다 행정부가 슬그머니 관세 완화 카드를 내놓는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것도 참 흥미롭네요. 결국 단기채 발행을 늘리는 전략은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소위 롤오버 리스크 이걸 키우는 것 아닌가요? 아, 정확합니다. 단기채는 당장 이자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만기가 짧으니까 자주 빚을 갈아타야 하잖아요. 만약에 금리 상승기에 잘못 걸리면 이자 비용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 그게 바로 롤오버 리스크인데 이게 커지는 거죠. 네네. 반대로 장기채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만 당장의 이자 부담이 크고 또 국가 신용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릴 때 그 배경 중 하나로 과도한 장기채 발행 증가를 꼽기도 했거든요.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 재무성이 계획을 수정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좀 안정을 찾았습니까? 6월에 있었던 20년물 입찰 결과는 어땠나요? 그 5월의 쇼크 이후에 처음 열린 6월 24일 20년물 입찰은요. 응찰 배율이 3.1배로 5월보다는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안도감이 퍼지긴 했죠.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무성도 계속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본 국채 시장의 수급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접어들면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같은 지정학적 변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국제 시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심지어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에 특에 출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 운영 능력,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봐야죠. 어쩌면 안전자산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대 안전은 없다. 이 말이 실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본 국채 시장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미국의 정책 방향,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변동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 각국 정부가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얻어낼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일본 국채시장의 변화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 그 변화의 방향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주목해 나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정책입니다. 최근에 이 ECB가 금리를 또 내릴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분석이 정말 많더라고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경기도 살려야 하고 참 어려운 줄타기 같아요. 저희가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 결과랑 또 ECB가 직접 낸 전략 보고서,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단순히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요즘 강세인 유로화, 또 여러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ECB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좀 보죠. 로이터 설문 결과를 보니까 전문가들 다수가 9월에 ECB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거의 1년 동안 이어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걸 수도 있겠죠. 기준금리가 벌써 2.0%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내린다. 사실 지난달만 해도 의견이 꽤 갈렸었는데 이제는 9월 인하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 설문에서도 86명 중에 절반 살짝 넘는 46명만 9월 인하를 예상했고요. 동결할 거다. 아니다. 2번은 더 내릴 거다. 이런 의견도 각각 20명 가까이 되니까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거죠. 특히 그 TD증권의 줄리 이오페 같은 전문가는 유럽 경제가 물론 해외 자본 유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부 요인, 그러니까 내수 소비나 정부 지출 이런 데서 좀 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겠죠? 아, 그렇군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정말 하나둘이 아니네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당장 이제 코앞에 닥친 변수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잖아요. 7월 9일이 유예 조치 마감일인데 미국하고 EU 사이에 아직 합의 소식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하신 이오페 전문가 분석인데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게 오히려 유럽 물가를 떨어뜨리는 압력,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통 관세 붙으면 물건값 오를 것 같은데 왜 반대로 본 걸까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좀 직관이랑 다르죠. 물론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 여파로 유럽 전체의 수요가 좀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보다 오히려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수요 위축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변수가 바로 유로화 강세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해서 벌써 12% 이상 올랐거든요.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는 낮아지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월에 유럽 인플레이션이 1.9%로 8개월 만에 2% 밑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도 유로 강세가 분명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로이터 설문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유로 달러 환율이 1.18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봤고 또 UBS의 딘 터너는 1.25달러 선만 안 넘으면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ECB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여러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ECB가 최근에 전략 방향을 새로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팬데믹 때 인플레이션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비판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략 검토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오, 강력하고 지속적인 표현이 정말 단호하네요. 네, 과거보다 훨씬 그렇죠. 그만큼 지금 뭐 지정학적인 긴장이라던가 AI 발전, 기후변화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 인식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확 뛰어도 이게 뭐 장기적인 추세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사람들이 물가 계속 오르겠네 생각해서 임금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악순환,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안정화, 이걸 막겠다는 의지네요. 정확합니다. 마침 국제결제은행 BIS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가 좀 분절화되면 공급망에 충격이 올 수 있고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ECB의 이런 다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미국 연준, 페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똑같죠. 페드는 올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국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강조하는 게 단기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도 이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뭐 중동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하면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ECB 입장에서는 뭐 유럽 경제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되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불안, 환율 변동성 같은 외부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이브로는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22는 과거의 어떤 실수, 그러니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인플레이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장 눈앞의 경제 현실이나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할지 또 유럽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두 가지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중앙은행의 결정이라는 게 정말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 정식을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중앙은행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선제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경제에 미칠 부작용 같은 걸 좀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우선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